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덜 고독한 존재인 것 같다. 꿀벌의 지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의 본질,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부분인 지성이다. 지성은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부여한다. 생명체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무분별한 감정들을 실로 놀라운 방법으로 중단시킬 줄 안다. 만약 인간만이 지성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라면 인간은 확실히 축복받은 위치에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벌목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이것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견해에서 보면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불가사의한 부분을 복사한 일종의 복사본이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철저히 풀어 헤칠 수도 최후까지 파헤칠 수도 없는 크고 단순한 선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들은 정신과 물질, 진화와 불변, 과거와 미래, 생과 사가 한 손으로 다 들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에 한쪽 눈으로 그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 안에 모여 있다. 우리는 인간의 며칠이 그들의 100년에 해당하는 벌집의 작은 역사에서 3세대만으로도 1세기를 훌쩍 넘기는 인간의 큰 역사에 감춰진 자연의 이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어서오세요. 이것은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미라클 리딩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요, 인간보다 더 지성적인 벌목이라는 꿀벌의 생활 책을 가져왔습니다. 모리스 메렐링크 지음, 김현영 옮김 이너북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벌들은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정말 벌을 키우는 양봉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벌과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꿀벌은 말이죠, 인간처럼 경쟁력 있고 인간처럼 개인적이고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일을 하고 한꺼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사람처럼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우습겠지만 사람처럼 인원으로 보면 10,000마리가 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아는 건가? 네, 알겠죠? 단 한 마리 여왕벌을 중심으로 그 여왕벌의 또 다른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벌의 생활과 마지막 겨울살이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왕벌의 수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자연은 서로 다른 벌통 출신의 암컷과 수컷이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놀라운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교접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벌집 안에서 처녀 여왕과 함께 생활하고 여왕 주위를 맴돕니다. 이 서로 다른 존재가 만약 다른 장소에서 마주쳤다면 이들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합했을 테지만 신기하게도 벌통 안에서만큼은 아무리 많이 마주쳐도 절대로 결합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왕을 둘러싼 연인들은 여왕이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행을 하러 나갔을 때 자기들이 방금 그녀와 헤어졌고 또 그때까지 그녀와 같은 벌집 틀에서 잠을 잤으며 어쩌면 비행 전에 혼잡함에 떠밀려 그녀를 온몸으로 들이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에서 사랑할 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들의 눈은 여왕이 감청색 하늘을 날아다닐 때만 비로소 여왕을 알아보고 그녀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이 여왕을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은 인근의 모든 도시에서 총 출동한 20개, 30개의 부족이 그녀를 둘러싸는 데다 구원자 행렬을 이룬 1만여 마리 중 단 한 마리만이 선택돼 단 1분 동안, 그것도 딱 한 번만 여왕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벌은 이 접촉으로 지극한 복과 동시에 죽음과도 합치합니다. 선택되지 못한 숫벌들은 서로 껴안은 이 한 쌍의 주위를 맴돌며 매혹적인 여왕의 환영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이 놀라운 낭비를 나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벌집에는 대개 4,500마리 숫벌이 있고 쇠약해진 벌집이나 더욱 힘이 약한 벌집에선 종종 4,5,000마리의 숫벌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벌집의 몰락을 길을 걸을수록 태어나는 숫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꿀벌 부락들 10개로 구성된 양봉장에선 결혼 비행 때 1만 마리에 이르는 숫벌 무리가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중 고작 14마리, 15마리가 생존 목적인 사랑 행위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도시에 저장된 꿀을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여섯 마리의 일벌이 끊임없이 화미를 채집해야 이 입만 살아있는 한 마리의 끝없는 식탐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능과 특권에 관한 한 자연은 늘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기관과 수단에 관해선 언제나 쫀쫀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미덕이라 부르는 모든 것에 꽤나 신경질적입니다. 대신 연인에게는 설사 볼품없는 연인들이라 해도 금은보석과 기타 사랑의 징표를 아낌없이 선사합니다. 자연은 도처에서 부르짖습니다. 결혼하라, 번식하라, 사랑이 곧 법이요, 목적이니라. 그리고 마지못해 속삭입니다. 그 후에도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사랑하라. 다음 일은 내 알 바 아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바라든 간에 도처에서 우리의 도덕은 완전히 다른 이 도덕과 마주칩니다. 되게 재밌죠? 이 단 하루 여왕벌과 공중에서 수정을 이루는 그 하루를 위해서 4,500마리의 숫벌들이 꿀을 먹어치우고 그 다음엔 다 같이 죽습니다. 단 한 마리만 빼고요. 그것도 기회가 14마리, 15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불공평한 힘이 그 벌들에게 자신의 전대미문의 보물창고를 완전히 마치 창란이라도 일으킨 듯 활짝 열어줍니다. 1,000마리 중 딱 한 마리가 희생된 결혼식이 끝나면 며칠 후에 남은 999마리가 모두 학살이 됩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이 장래성이 없는 연인들에게 13,000개의 눈을 선사했습니다. 일벌은 고작 6,000개인데 말입니다. 체이셔의 계산에 따르면 숫벌의 촉각에는 37,800개의 촉각 구멍이 있지만 일벌에게는 5,00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평등한가요? 이는 자연이 사랑을 위해 준 선물과 노동을 위해 준 선물의 불균등입니다. 쾌락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기를 바라는 자연의 총애와 고된 노동 안에서의 끈기를 외면하는 자연의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다양한 특징을 바탕으로 자연의 실제 성격을 묘사한다면 그는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결과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비록 우리의 이상과 동떨어졌으나 역시 자연 자체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초상화를 그리기에는 아는 바가 너무 적습니다. 커다란 윤곽선 안에 두서너 개의 희미한 점을 찍는 게 고작일 뿐입니다. 여왕은 바짝바짝 속을 태우며 결행의 날과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그늘에서 거대한 감청색 항아리 같은 하늘의 끝에서
황홀한 아침이 혼례를 올릴 공간에 넘쳐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슬의 흔적이 나뭇잎과 꽃들을 추억으로 적실 때 쇠약해져가는 여명의 마지막 서늘함이 서툰 전사의 팔에 안긴 발가벗은 처녀처럼 단념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저항하듯 낮 동안에 더위를 거스르고자 할 때 근방에 남아있는 아침에 핀 제비꽃의 향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질 때 여왕은 그런 때를 좋아합니다. 여왕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각자 맡은 일에 종사하는 일벌들은 여왕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미친 듯 흥분해서 여왕을 둘러싸기도 합니다. 이는 벌집에 여왕의 자매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녀의 후임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왕은 날아올랐다가 비상대로 돌아오기를 두세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밖에서 내려다본 적이 없는 자기 왕국의 외관과 정확한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화살처럼 감청색 하늘의 꼭대기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빛으로 넘쳐나는 대기권에 도달합니다. 멀리서 꽃 주위에서 태만하게 어슬렁거리던 숯벌들을 이 출발을 눈치채고 그 매혹으로 가득 찬 향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향기는 서서히 이웃 양봉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곧바로 몇몇 무리가 이들과 합세해 여왕의 뒤를 따라 맑게 트인 경계가 사라진 듯한 환희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여왕은 자신의 날개에 취해 가장 강한 자만이 자신을 따라오길 바라며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아침의 푸르스름한 공기는 그녀의 복부에 있는 기문으로 흘러들어와 천 갈래를 나뉜 가는 기관 속에서 마치 하늘의 혈액인 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는 기관은 그녀의 몸 중 절반을 차지해 허공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두 기낭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왕은 끝없이 비상합니다. 신비로운 의식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들도 다니지 않는 황량한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녀는 더욱 높이 비상합니다. 그녀가 높이 날수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자들이 잇따라 탈락합니다. 허약한 자, 불구자, 연로한 자, 발육이 부진한 자, 영양분이 부족한 자들이 추적을 포기하고 허공에서 사라져갑니다. 피곤함을 모르는 소수의 무리만 남습니다. 여왕이 사력을 다해 날개를 움직이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선택된 한 마리가 여왕을 따라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합체합니다. 그리고 쌍방의 정열이 최고조에 달하면 서로 뒤엉킨 그들의 비상은 일순간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로 가득 찬 창란 속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상승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신비로워요. 그쵸? 대부분 인간은 죽음과 사랑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일종의 투명한 막으로 나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후손을 낳을 때 자연은 그 인간이 죽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막연히 품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사랑 속의 두려움이 바로 연애의 핵심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결합이 끝나자마자 숯벌의 배가 갈라지고 생식기관을 따라 창자가 터져나오며 날개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혼례의 번개 맞아 텅 비어버린 몸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단성 생식을 할 때는 숯벌을 비정상적으로 늘려 벌집의 미래를 희생시키던 그 자연이 이번에는 벌집의 미래를 위해 숯벌을 희생시킵니다. 자연의 의도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의도를 조사하면 할수록 확신이 흔들립니다. 만약 인간의 재능이 측정할 수 없는 힘과 결투를 벌이는 굴욕적인 광경을 보고 싶다면 다윈을 봐주기 바랍니다. 잡종이 불임이었다. 다산으로 돌변하는 부분에 관한 불가사의하고 변화무쌍한 법칙이나 종과 속의 변이성에 관한 법칙을 해명하고자 한 그 다윈 말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간신히 어떤 원칙을 세우지만 이 원칙은 곧바로 튀어나오는 무수히 많은 예외의 공격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저 한쪽 구석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곤 예외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윤민 대표님께 카발라, 토트 타로를 배울 때도 이 불임의 상징 신이 있었고요. 다산에 해당하는 신, 여신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만약에 여왕벌이 없다면 그 후대로 처녀 여왕벌이 탄생을 하는데 그 여왕벌도 다산을 이룰 수가 있다 합니다. 벌에 해당하는 거를 알자마자 정말 벌들이 그 다음부터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교미한 지 이틀이 지나면 여왕은 첫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왕을 둘러싸고 여왕을 돌봅니다. 자기 몸속에 고갈되지 않는 수컷을 내포해 이중의 성을 지닌 여왕은 이때부터 진정한 여왕의 삶을 시작합니다. 분봉 무리를 데리고 나간다면 몰라도 여왕은 이제 벌통을 나서지도 않고 햇볕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산란 능력은 죽음이 가까워 올 때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혼례인가요? 가장 몽환적이며 하늘의 푸른 빛으로 물든 비극적인 혼례, 욕망의 격정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혼례, 정광석화 같이 끝나지만 불멸할 혼례, 지극히 고독한 혼례가 아닌가? 이 얼마나 놀라운 도치인가요? 쾌락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죽지만 지독히도 투명한 하늘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결정하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빛 속에서 정화하고 포옹을 영원 속에 남깁니다. 그리고 이때만큼은 죽음도 관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만족하고 어머니의 손길로 먼 미래를 위해 작고 약한 두 생명을 이끌어주고 결합시켜주며 한 몸 안에서 더는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핍니다. 파스칼이라면 아주 작은 생명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을 이 두 존재, 곧 여왕벌과 숫벌에게 자연은 빛나는 결혼식도 사랑의 이상적인 순간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수정 후 하늘에 맑은 빛이 넘치고 공기가 따뜻해지고 꽃들에게 꽃가루와 화밀이 그득해지면 일벌들은 일종의 관대함 탓인지 아니면 유별난 신중함 탓인지 잠시 동안 귀찮기 짝이 없고 식량을 축내기만 하는 숫벌의 존재를 묵인해줍니다. 벌집 안의 숫벌들은 마치 오디세우스의 저택에 머물던 페넬로페아의 구원자들 같습니다. 술도가에 빠진 듯 포금을 하고 진수성 찬을 먹고 사치에 허우적대는 등 무의도식하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후엔 배를 두드리며 좋아하고 출입구를 막아대지 않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나, 일벌들이 일을 편히 못하게 하고 서로 밀치고 멍하니 정신을 빼놓기도 하고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어리석고 악의 없는 경멸에 부르퉁해졌다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잔뜩 달아오른 일벌의 분노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을 골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선 아무 벌집방에나 들어가 꿀을 먹고 벌집 틀을 배설물로 채웁니다. 일벌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해서 이 모든 행동을 눈감아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 명령을 내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벌의 이치에 합당한 분노는 한꺼번에 분출돼 일사불란한 통일국가의 특징에 따라 순식간에 전원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이날만큼은 정의로운 일에 종사합니다. 화난 처녀들의 군대는 꿀이 나오는 벽 위에 멋대로 누워 잠을 자고 살찌고 게으른 자들을 깨웁니다. 숫벌들은 평온하게 그것도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눈을 뜹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합니다. 달빛이 연못의 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듯 그들의 놀라움도 그 게으름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근본 개념이 그 둔한 머릿속에 되살아나면
활력을 머금은 꿀의 저장 탱크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꿀의 계절인 5월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꽃에 순수하고 달콤한 꿀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아니랍니다. 대신 독이 든 침이 타오르는 덤불처럼 그들을 애워쌉니다. 상냥한 꿀의 향기 대신 자극적인 독냄새가 가득하고 든 방울이 침끝에서 반짝이는 원한과 징후를 퍼뜨립니다. 게으름뱅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했던 법이 엉망이 된 도시의 한복판에서 평화롭고 윤택했던 그 생활이 이제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고 허둥대는 이들 식객들에게 이미 재판관들이 서너 마리씩 달라붙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들은 전력을 다해 그의 날개를 잡아당깁니다. 가슴팍과 복부 사이의 연결부를 끊어내고 열에 들뜬 더듬이를 문지릅니다. 다리를 발기발기 떼어내고 이들이 입은 둥근 갑옷 사이로 날카로운 침을 찔러댈 틈을 찾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무기도 없고 침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저항할 생각을 못하고 그저 도망치거나 자신들을 쿡쿡 찌르는 침에 감각이 둔한 부분만 골라대며 내줄 뿐입니다. 도무지 풀어줄 생각을 않는 재판관들 사이에 벌렁 누워 그 힘센 다리 끝으로 서툴게 저항해보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며 무리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서 몰아넣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는 머지않아 제 풀에 사그라집니다. 이렇게 이들은 순식간에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우리는 연민을 느끼고 무정한 일벌에게 곧 정의를 품습니다. 이 학살은 이따금 한 양봉장의 수많은 꿀벌 부락들에서 한날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통치가 잘 되는 몇몇 부락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보다 덜 번영한 작은 국가가 그 뒤를 잇습니다. 단 매우 가난하고 약하며 어미벌이 너무 연로해 거의 알을 낳지 못하는 곳에선 국민이 학수고대하는 아직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처녀 여왕이 장차 수정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겨울까지 숫벌을 살려둡니다. 이때는 더 비참한 사태가 초래됩니다. 어미벌, 식객들, 일벌의 일족 전체가 굶주림으로 허덕이다 첫눈이 오기 전에 벌통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벌의 수가 많고 풍요로운 도시에선 게으름뱅이들의 사형 집행 후 또다시 노동이 시작됩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을 내포하고 꽃과 꿀에서 태어나며 잠을 모르는 고귀한 물체인 벌집은 조금씩 꿈나라로 빠져듭니다. 그러는 동안 가을의 꿀은 영양분을 머금은 벽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꿀을 다 가져갔습니다. 보통의 벌통이라면 한 통당 80에서 100파운드의 꿀을, 매우 훌륭한 벌집이라면 이따금 200파운드의 꿀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액체로 바뀐 빛이며 꽃들이 피어있는 광대한 들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는 활동이 둔해져가는 꿀벌 부락을 마지막으로 쳐다봅니다. 주거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입구는 절반 정도 틀어막고 불필요한 나무 틀을 떼어내 꿀벌을 오랜 동면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꿀벌은 벌통의 중심에 모여 몸을 웅크리고 믿을 수 있는 항아리가 담긴 벌집 틀에 매달립니다. 차가운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벌통 안에서 여름은 양분으로 변합니다. 여왕은 파수꾼에게 둘러싸여 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일벌의 첫째 대열은 봉인된 벌집항에 달라붙고 둘째 대열이 이들을 뒤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연속해서 서로를 덮어줍니다. 마지막 대열은 외벽 역할을 하는데 이 일벌이 더는 추위에서 견디지 못하고 뭉친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벌이 차례대로 외벽 역할을 대신합니다. 매달린 집단은 둥근 갈색 공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달라붙어 있는 벌집방의 꿀이 바닥을 드러내면 이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앞으로 나갔다 뒤로 돌아갑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달리 꿀벌의 겨울나기는 좀 둔하긴 하나 완전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생존에 성공한 그녀들은 바깥의 기온 변화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였다 가만히 있기를 반복합니다. 날개를 집중적으로 붕붕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갈색 공에 봄 날씨 정도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신비로운 봄은 꿀에서 비롯됩니다. 일찍이 한 줄기의 온기가 변해 꿀이 되었고 이제 이 꿀은 처음의 형태인 온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 안을 풍요로운 혈액처럼 흐릅니다. 꿀이 흘러 넘칠 것 같은 벌집 방에 들어있는 꿀벌은 이 꿀을 이웃에게 건네고 이웃은 다시 이웃에게 건넵니다. 마침내 마지막 꿀벌에게까지 입에서 입으로 발에서 발로 전달이 됩니다. 이 공의 마음은 몇천 개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로 결합된 운명과 하나의 사고밖에 지니지 않았습니다. 꿀벌의 형님격인 햇님이 반쯤 열린 문으로 따사로운 시선을 보내며 제비꽃과 아내모네를 되살리고 일벌을 깨워 창공이 다시 원래 장소로 되돌아갔음을, 죽음과 생의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꿀이 태양과 꽃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꿀벌의 생활, 모리스 메테를링크 지음. 꿀벌의 생활. 와, 파랑새의 작가 이 메테를링크가 와, 정말 우주의 도움을 받는 그 집, 그리고 우주의 지성, 꿀벌의 지성 모두 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어마무시한 상위 자아 같은 그런 힘들이 꿀벌을 존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벌을 존재하게 하고 꽃들도 존재하게 하고 자연을 이루어나가고 인간이 종속하게 하고 존재하게 합니다.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한 책이었습니다. 꿀벌의 생활, 여러분들께, 우리 미라클님들께 특별히 핵 강추드립니다.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